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습니다. 21대 총선보다 4.59%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1.19%로 전남이었고 전북과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25.6%를 기록한 대구였습니다. 높은 사전투표를 두고 여야의 셈법도 저마다 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통상적으로 사전투표에 미온적이었던 TK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직전 총선 대비 높았던 점을 근거로 들면서 보수층 결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본투표장으로 더 많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는 입장인데요. 특히나 텃밭인 호남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확인된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최근 호남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강했던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도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각 정당과 언론은 사전투표율이 35%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호남의 투표율은 높고 대구의 투표율은 낮다. 여러분들 이런 통계를 보시면서요, 어디가 결집했는지 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또 재미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대파인데요.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또 인증샷을 남긴다, 못 남긴다. 이걸로 또 굉장히 또 현장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파 875원 발언 이후 이 대파는 총선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되기도 했고 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사가 지난 5일 한국 총선 이슈를 다루는 기사에서도 그린 어니언, 이 대파를 첫 머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서 사전투표소 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야당 지지층에게는 이 대파 인증샷이 유의처럼 퍼져나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입틀막에 이은 파틀막이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동안 SNS를 보면 대파 모양 펜을 가져가거나 대파를 차 와이퍼에 끼워놓는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선관위는 6일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대파든 다른 무엇이 됐든 투표소 반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반감은 확산된 후였습니다. 또 시민들은 디올백을 맨 사람도 그럼 투표소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저격하면서 종이 가방에 해당 로고를 적은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유세장에서도 이 대파와 가짜 명품 가방은 주요 소품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는 경인 용의시 유세 현장에서 한 지지자가 헬멧에 대파를 붙여 만든 소품을 들고서 투표소에 들어갈 때 대파는 가져가면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 대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서 목청을 높였고 조국 대표도 대파 팻말을 들고 유세를 진행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에 나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 대파혁명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에 대파 농사 짓는 분들에게 매출이라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이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이 바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각 당의 막판 유세전 주로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총선전 마지막 휴일인 지난 주말 여야는 막판 유세 총력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과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서 진짜 충청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여당의 중진 후보들의 행보였는데요. 이들은 마지막 휴일 유세까지 반납하면서 기자회견에 자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질책하셔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저지선을 주신다면 이제 국회에서 정말 국민의 마음에 또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정부와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권성동 의원도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락만 계산하면서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거다. 이들이 만들어갈 시대는 다름 아닌 극단의 시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극단적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힘뿐입니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연일 정권 심판론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영상 없나요? 네. 네네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의 메시지와 일정을 보면은 전략이 나옵니다. 이 두 야당 대표와 여당 비대위원장이 어디를 갔는가 보시면 그 지역이 접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도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고요. 조만간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총선 끝나고 나면 뭔가 좀 다른 흐름이 생길까요? 네,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의협 비대위가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어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4일에 이뤄졌던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화였다기보다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7가지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전공의가 호응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면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요구는 여전히 원점 재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해당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남을 가졌던 박단 위원장은 이날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라고만 한 채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갈등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갈등 속에 우리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런 흐름이 생기면은 휴강 중이든 수업이 다시 재개된다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다시 참여하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나요? 네,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월부터 휴강 중이었던 의대들 중에서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여름방학을 당겨 쓰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경북대와 전북대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공지했고요. 전남대도 이달 중순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강이 계속 뒤로 밀려서 수업과 시험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교수와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급생이 많아진다면 추후 의사 수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의사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당국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판까지 여야가 막 그 독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심판론이 앞설까요? 아니면 독설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네. 독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야 모두 독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야는 상대 아킬레스건을 부각하면서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과 중도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대 미군 성상납 등 잇따른 막말 논란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겨냥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여성 유권자께 여쭙니다. 우리의 성취를 쓰레기통에 처박으실 건가라고 반문했고 양문석 후보를 두고는 양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 청문회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거다. 사기 대출받아서 처벌받는 건 여러분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2조 심판특별위원회는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면서 응당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젠더 갈라치기로 집권한 정권 아닌가요?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한 정권인데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양문석, 김준혁 후보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혼잣말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윤영석, 양산 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일하는 척했네 이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논란이 된 장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인천 계양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면서 이 대표가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됐는데요. 이같이 발언한 이유나 의도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꼬집었는데 한 위원장의 발언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하는 척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또 이 대표가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고 삼겹살이라고 게시물을 올린 것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원희룡 후보와의 지원 유세 후에 해당 식당에서 보란듯이 김치찜을 먹기도 했는데요. 또 한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들을 나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인 양산시 평산마을 인근에서 유세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문재인 지기야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두 발언을 참 비교하기가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는 혼잣말인 거죠. 혼잣말로 한 거고 윤영석 후보는 유세차에서 한 발언인데 이게 같은 수준에서의 논란이 되는지는 저도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말장난의 황제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요. 양당 지도부가 목표치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보면 양당이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종일 범야권 200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고 방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면서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이 되면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이재명 또 조국 두 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까지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사면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 앞서 지난 주말 여당의 중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략은 이 위기감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여권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51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권의 폭정을 막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입법권을 쥔 국회가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강력한 국정 견제를 하고 개혁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야권이 두리뭉술한 과반을 차지하고 많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매우 늦어진다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막판 유세를 진행하고 청계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 후에 용산 인근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국회라기보다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걱정이 크겠습니다. 자, 의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난 이후에 의사단체들이 정원 늘리는 것을 유예해달라 또는 뭐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뭐 협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내비쳤는데 갑자기 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혼동된 모습을 어제도 드러냈는데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한 자세를 보였던 지금까지의 정부의 모습과는 달라지자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은 바로 기자들과 만나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대화는 해야겠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히 입장을 내다가 정부의 스텝이 꼬이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박 차관이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또 일말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에 통상 5월 하순에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런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한 논쟁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5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한 만큼 의료계에서 또 어떤 단일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익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가 앞장서서 충돌을 만든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충돌의 내용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담보로 해서 정부가 임의의 기준인 2,000명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정부는 조정과 통합이라는 정부가 해야 될 기본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정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네, 물론 뭐 앞으로 합의는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참 궁금해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의료계에서는 총선 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소통 창구가 드디어 일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나왔지만 하루 만에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 합동 기자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대통령과 안 만난다면서 김태고 선생님, 김창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 합의한 적은 없다.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최근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저는 언제든 대화 환영입니다.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시죠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임 당선인은 의협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보냈는데요. 임 당선인의 임기는 원래 다음 달 1일부터지만 홍선 방지를 위해서 조직을 단일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원점 재논이라는 큰 기조에서는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통 창구나 또 활로에 대해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협의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시죠. 이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윤석열 스타일이신데 네, 막 사회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전현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어가지고 170한 5석 6석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109석이나 110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22대 총선의 민심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득표율을 따져보면 비례 방금까지 확인한 것으로 확인하면 비례 12석을 포함해서 총 173석으로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더해서 107석에 그쳤는데요.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셈입니다. 더불어 지난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여소야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번의 성패는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걸린 수도권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122곳이 걸린 경기와 서울, 인천, 내서 또 국민의힘을 압도했고요.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는 50석이 넘는 지역구를 확보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전에서 7석을 독식했고 충청 지역에서 선전도 이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숫자와 이진아 기자가 이야기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지금 비례대표의 계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100%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3% 미만인 정당들의 득표율을 모집단에서 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환원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숫자는 한 석 정도씩 유동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의 예측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한강벨트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지만 낙동강 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전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53석,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 1석을 얻었는데요. 특히 한강벨트 중에서는 민주당이 영등포갑, 중성도갑, 강서갑, 강서병 등에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을과 마포을, 광진갑, 광진을 등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과 동작을, 마포갑 등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체면 치레를 했는데요. 이외에 강남 갑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강남 3구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최대 격전지인 송파병에서는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접전 끝에 김근식 후보를 꺾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또 낙동강 선전에서는 사실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박빙이거나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꽤 있었는데요. 결과는 실제로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에는 부산 북갑, 경남 김해갑, 김해을 등에서 승리했고요. 부산 사하갑, 사하을, 사상, 강서 북을, 경남 양산을 등에서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을 한 편이지만 아직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의 벽을 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한 지역이 빠졌어요. 네. 경남 창원 성산구의 허성무 후보가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금방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허성무 후보가 응원해줘서 고맙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신당 중에는 유일하게 조국 혁신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지역구 환원 계산을 안 했을 때 10석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2석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원내 3당이 됐습니다. 뭐 소감을 밝힌 내용이 있는가요? 네, 조국혁신당이 당초 목표를 삼았던 의석수 10석이었는데요. 목표 의석수를 조금 웃도는 수치로 이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석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이제 발표가 되자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승리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고한 대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른 야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의석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삼중이라고 이렇게 조롱도 당했던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야당입니다.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야당입니다. 이준석 대표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시 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첫 원내 입성을 확정한 것인데요. 정치 인생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동탄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이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의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대표를 지낸 사람이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한 석과 비례대표는 이제 한 석에서 2석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총 한 3석 정도가 확보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반면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위에 그치면서 낙선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얻지 못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 처지가 됐습니다. 또 진보당은 지역구 한 석에 또 비례 의석도 가져가면서 원내 4당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당이 원내 정당에서 사라졌군요. 사실상의 여소야대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쇄신 요구라든가 또는 좀 더 나간다면은 더 큰 심판 이런 요구도 있을 듯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혹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했나요? 네, 어제 저녁에 이제 입장 표명한 것이 지금까지는 최신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KBS, MBC, SBS 방송 3사의 공동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09, 16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라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 하고 짧은 입장을 밝힌 후에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만희 국민의힘 상하실장은 오늘은 한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없고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시간과 장소를 따로 공지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위원장의 거취도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미국 유학은 안 간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로 유학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과 좀 먼 곳으로 가셔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당에서는 친윤으로 불렸던 현역 의원들은 거의 다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승기를 잡았는데요. 용산 출신 참모들은 좀 절반 정도만 생존했다고 하네요. 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연판장을 주도하거나 김기현 지도부에 승선했던 친윤계 초선이 상당수 생환을 했는데요. 배현진, 박수영, 박성민, 유상범, 김정재, 강민국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6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용산 출신 14명 중 절반인 7명이 당선돼 생존율은 50%에 그쳤습니다. 당선인 대부분은 텃밭에 공천받은 이들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김은혜 전 홍보수석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출사표를 던진 용산 출신 6명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네, 총선 날의 에피소드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참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씁쓸한 대목인데요. 국가기관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중앙선관위원회가 투표소에 대파와 디올백 뭐 이런 것들을 반입을 금지했다고 하죠. 네, 본투표인 어제 대파랑 일제 샴푸 그리고 초밥, 디올백을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진동 선관위 대변인은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마트에서 제가 마트를 자주 다녀서 알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또 디올백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부분이죠. 또 이 밖에 초밥이나 일제 샴푸 등은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내놓은 말인데요. 이후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해당 물건을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물었고 선관위는 대파와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한 취지로 반입 불가 방침을 전한 것입니다. 네, 대파에도 정치적 색깔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섬마을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네, 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 유권자들은 어제 배를 타고 총선 투표를 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발이 묶일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는 오전 9시 55분쯤에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오곡도 유권자 6명이 탄 유람선 A호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배에는 선장과 기관장 2명도 포함해 총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A호 선미에 부착된 엔진 추진 장치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서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발생 20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쯤에 경비 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목적지인 투표소가 있는 항림도에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의 압도적 패배인데요. 22대 국회에 입성하기로 확정지은 인물들 중 특히 이제 여당 인사들이 네. 국정의 변화를 요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동작을을 재탈환한 중진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국정기조에 대해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성남 분당 갑의 안철수 의원도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와 당의 지도부를 향해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대표의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 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결국에 직격한 것인데요. 홍 시장은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들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도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본인 별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표가 100% 완료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한 위원장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07일 만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것인데요. 한 위원장의 임기는 당초 6월 25일까지였으나 야권에 192석을 내주면서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라고 보냐라고 물었더니 책임은 오로지 제게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냐라고 했더니 전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는 아니라는 것을 좀 시사했습니다. 네, 정계 은퇴는 뭐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기 없으면 자동으로 은퇴되는 겁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많이 저격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홍준표 시장님은 못 나오시지만은 홍준표 시장님 성대모사가 가능한 분이 나오십니다.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참모들도 일제히 사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정쇄신을 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어제 총선 결과가 발표된 오전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한 것은 아니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또한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최상병 사망 사건이나 잼버리 사태, 이태원 사망 사건 등이 있을 때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거 사의를 표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사퇴를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정치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지휘부가 총선 패배 직후에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개편이나 개각 요구에 대해서는 좀 의사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오전에 나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사의를 밝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총리를 교체하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이라고 이제 전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새 국무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면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국회 부회장을 지낸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틀간 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92석의 야당의 동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한 총리 외에도 4-5개 부처 장관들 교체 기류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퇴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난파선에서 먼저 도망가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변화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이야기했는데요. 야당과 대화를 할지 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까 혹시? 네, 언론에서는 지금 앞다퉈 다 얘기한 게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사설이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 기자들이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직접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전에도 대통령의 메시지와 대통령실 관계자 메시지가 좀 다른 적이 있어서 과연 관계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영수회담을 야당이 꾸준히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들었으면 진작에 들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들었으면 진작 들었을 것인데 왜 아직까지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쎄 할까요? 이런 의문이 제가 듭니다. 봤을 때는 이거는 버스 떠난 뒤에 손들기예요.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교육지책을 억지로 한번 하겠다는 건데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총선에서 범야권이 129석으로 압승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용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격수들입니다. 이후 야당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총선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일부 아쉽게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대표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총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겠다라면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했고요. 또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난번에 이제 180석을 줬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쇠빙선처럼 몰아붙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는 서초동의 검찰청을 찾아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죠.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대검 앞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것을 좀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강한 어조를 보이면서 총선 때 이제 전에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쇠빙선 같은 추진력을 좀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렵게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느낌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어제 이 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다음 대선에 나가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3년 남았다라고 했더니 확실하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사회자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다. 이건 탄핵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후에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임기 단축 시사 발언에 대해서 묻자 이제 탄핵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면서 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6년 총선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데요. 헌정 질서에 탄핵이 있는 겁니다. 헌법에 탄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이야기고 정치에서는 당연히 위정자가 잘못하면은 국민이 끌어내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를 부를 때는 앞으로 탄핵 박진영이다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탄핵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야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잠시 대리였으니까.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저를 탄핵하신 게 아닙니다. 네. 자, 이 밖에 그 야권 소식 또 전해드릴게요. 심상정 의원이 결국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정계 은퇴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옥중에서 출마했던 송영길 대표는 참 안타깝지만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도 메시지를 내놨죠. 네, 어제 먼저 이제 22대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녹색정의당 자체가 이제 참패했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했는데요. 진보정의당의 중심에 서온 사람으로서 책임에 통감한다고 말하면서 지지자를 향해서는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이제 한 명만 원내 입성했는데요. 이 새로운 미래는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놓고 좀 내부의 입장차를 좀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과 힘을 합치라는 압도적인 이제 민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선거 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안에서 다른 정치 세력과 통합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옥중 출마를 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야권이 연대 윤 대통령을 탄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님 참 안타까운데도 끝까지 또 이런 메시지를 내주셨네요. 응원합니다. 자, 이진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